평생 막노동한 아버지를 무시하던 아들, 후회에 눈물 흘리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병원 복도였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하얀 천이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내 옆을 지나쳐 갔다. 그 소리조차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둔탁하고 느렸다. 숨을 쉬고 있었다. 거칠게, 불규칙하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상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보호자분이시죠? 이제 오셨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없었다. 주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생 혼자 사셨는데 마지막도 혼자시네요. 아들이 있다면서요? 연락이 안 됐대요. 한참 동안 무릎 위로 무언가 떨어졌다. 눈물이었는지 땀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정리될 줄 알았으면 그날 그 문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만져졌다. 낡은 봉투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고 계셨던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가 건네줬지만 나는 펼쳐볼 용기가 없었다. 그냥 주머니 속에 구겨 넣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함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새벽 4시면 일어나셨다.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다. 물 흐르는 소리, 세면대에서 얼굴 씻는 소리, 현관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는 발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내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지만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들리지 않는 척했다. 아버지는 늘 같은 작업복을 입으셨다. 때가 베어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고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냄새가 싫었다. 나는 정장을 입었다. 다림질이 깔끔하게 된 구김 하나 없는 정장. 회사 로고가 박힌 명함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구두를 신었다.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출근길도 달랐다. 아버지는 인력시장으로 가셨고 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일부러 시간을 엇갈리게 맞췄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떴다. 나는 화면을 보다가 전원 버튼을 눌러 통화를 끊었다. 다시 울렸다. 또 끊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아예 전원을 꺼버렸다. 회사 동료가 옆에서 물었다. 누구야? 급한 전화 아니야?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스팸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휴대폰을 다시 켰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쌓여 있었고 문자 하나가 와 있었다. 준서가 오늘 저녁같이 먹을 수 있니? 아버지가 사줄게. 읽고 바로 지웠다. 답장도 하지 않았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 하나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는 말이 있다. 그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 아버지를 제대로 보는 눈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날 저녁은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었다.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는데 분위기가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고기 굽는 소리, 기름 튀는 소리, 사람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나도 웃고 있었다.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회사 상사 흉을 보면서 다음 주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식당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누군가 들어왔다. 작업복 차림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은 시멘트 가루와 흙으로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었다. 아버지였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동료 하나가 고기를 입에 넣으며 말했다. 저 사람 뭐야? 여기 분위기 괜찮은 집인데 저렇게 입고 오면 좀 그렇지 않아? 다른 동료가 웃으며 거들었다. 요즘 현장 인부들도 여기 오나 보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버지는 천천히 안을 둘러보시다가 나를 발견했다. 눈이 마주쳤다. 준서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지만 확실하게. 동료들이 일제히 내 쪽을 쳐다봤다. 너 아는 사람이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잠깐만요.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가 천천히 따라 나오셨다. 골목 한쪽 가로등 아래 섰다. 아버지는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서 계셨다. 왜 여기 오셨어요? 말투가 차갑게 나왔다.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도시락 하나를 꺼내셨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점심 못 먹었다고 했잖니. 아침에 전화했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좀 준비해 왔어. 받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저 바빠요. 그리고 여기 왜 오신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랑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도시락을 든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으시고는 천천히 돌아서셨다. 등이 굽어 있었다.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동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누구야, 아는 분이야? 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는 분 아닙니다. 그냥 길 물어보신 거예요. 동료들은 금방 관심을 끊고 다시 웃고 떠들기 시작했다. 나만 웃지 못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눌렸지만 애써 그 감정을 삼켰다. 아버지처럼은 절대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린 날이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큰 행사였다.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고 협력사 사람들도 왔고 심지어 몇몇 고객사 대표들까지 초대됐다. 나는 새 양복을 맞춰 입고 갔다. 명함을 준비하고 헤어스타일도 새로 했다. 이날만큼은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다. 연회장은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테이블마다 꽃이 놓여 있었고 샴페인 잔이 반짝였다. 사람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나도 여기저기 인사를 다녔다. 상사에게 인사하고 동료들과 사진을 찍고 고객사 사람들에게도 명함을 돌렸다. 그런데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다. 누군가 들어오려는데 경비원이 막고 있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초대장이 없으시면 입장이 안 됩니다. 아들이 여기 있어요. 잠깐만 볼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아버지였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다. 현장에서 바로 오신 것 같았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계셨다. 상사가 내 옆에 와서 물었다. 저기 무슨 일이야?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다. 경비원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으셨다. 그냥 안을 둘러보시다가 나를 발견했다.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못 본 척했다. 아버지는 경비원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가셨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경비가 왜 이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더 초라해질 걸 알았기 때문이다. 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아버지는 호텔 입구 벤치에 앉아 계셨다.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나는 반대쪽 문으로 나갔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택시를 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멀쩡한 얼굴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이 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왜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준서가 아버지가 좀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요? 병원비가 좀 부담스러워서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순간 짜증이 치밀었다. 아버지,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월급쟁이가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그래도 검사 비용이. 말을 끊었다. 나한테 기대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아버지는 왜 항상 저한테만 이러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다. 알았다.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소파에 쓰러져 누웠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힘든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아버지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좀 아파서.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잊기로 했다. 평생 참고 살았다는 말은 가장 늦은 후회가 되기도 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2시였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신가요? 김준석 씨 보호자? 간호사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사고요?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오셔서. 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어 있었다. 응급실 앞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그런데 아버지는요? 경찰관이 고개를 숙였다. 유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지금 수술 중이신가요?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럴 리 없어요.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간호사가 다가왔다.
현장에서 바로 이송됐는데 도착하셨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고 친구도 많지 않으셨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완장을 찼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나올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가득했다.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들까? 상속은 얼마나 되지? 빚은 없겠지. 조문객 한 명이 들어왔다. 아버지의 옛 동료라고 했다. 아드님이시죠?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현장에서도 항상 묵묵히 일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상속받을 게 있으신가요? 조문객이 나가고 나서 친척 하나가 물었다. 숙부였다. 글쎄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장례 비용은? 제가 처리할게요. 숙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으니 남은 것도 없겠지.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친척들이 몇 명 더 왔다. 대부분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조문을 마치고 나서 수군거렸다. 형님이 뭐 남긴 게 있대? 없을걸. 평생 막일만 하셨잖아. 집도 전세였고. 그래도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나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끼어들지 않았다. 사실 나도 궁금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작은 반지하 원룸이었다. 30년 넘게 사신 곳이었다. 방 안은 정리돼 있었다. 아버지는 늘 깔끔하셨다. 옷장을 열었다. 작업복 몇 벌과 평상복 몇 벌이 전부였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통장 하나가 나왔다. 잔액은 80만 원. 이게 전부인가? 한숨이 나왔다. 그때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만져졌다. 두툼했다. 꺼내서 펼쳤다.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토지 등기부등본.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었다. 주소는 경기도 어느 시골이었다.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다. 면적을 봤다. 3,000평? 이게 뭐야? 손이 떨렸다. 다시 봤다. 분명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으로 토지 정보를 검색했다.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지도가 떴다.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였다. 그 주변으로 도로가 나 있었다. 공시지가를 확인했다. 평당 5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다. 3,000평 곱하기 50만 원. 15억. 말도 안 돼.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아버지가 평생 막노동만 하신 아버지가 15억짜리 땅을 가지고 계셨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취득 날짜를 확인했다. 25년 전이었다. 25년 전에 어떻게 이 땅을 샀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다른 서류도 있었다. 토지거래 계약서, 은행 입금 증명서, 그리고 한 장의 편지.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준서가, 이 땅은 내가 받아라.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다.
내가 아버지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터져 나왔다. 처음으로.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다. 법무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상속인이 아드님 한 분뿐이시네요.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정말 아버지 명의가 맞나요? 네, 등기부등본상 명확합니다. 25년 전에 취득하셨고 담보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상속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상속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화면을 가리켰다. 이 토지가 최근에 개발구역으로 지정됐네요. 개발구역이요? 네, 산업단지 조성 예정 지역입니다. 수용 보상이 예정돼 있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보상이요? 얼마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 정도 위치면 공시지가의 3배 정도는 받으실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15억에 3배. 45억. 45억이요? 대략 그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후에 나오겠지만요. 머리가 멍해졌다. 45억.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다. 아버지가 이걸 아셨을까요? 법무사가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개발 계획은 최근에 발표됐거든요. 아버지는 모르셨다. 이 땅이 이렇게 될 줄. 그냥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땅을 사두신 것 뿐이었다. 상속 절차를 밟는 동안 소문이 났다. 친척들이 하나둘 연락해 왔다. 준서가 들었어. 형님이 땅을 가지고 계셨다며? 숙부였다. 네. 그거 상속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형님 동생인데. 법적으로 상속인은 저뿐이래요. 그래도 가족인데. 좀 나눠야 하는 거 아냐? 전화를 끊었다. 다른 친척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준서가 나 사촌 형이야. 형님이 평생 고생하셨는데 우리도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냐? 법대로 하려고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가족인데. 전화를 또 끊었다. 그때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준석 씨 상속 관련해서 다른 청구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요? 사촌 형제분들이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무슨 근거로요? 민법상 유류분 청구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게 인정돼요? 아버님이 직계존속이 아니신 분들께 재산을 물려주신 게 아니라면 인정 안 됩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숨이 나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전쟁이었다. 법정에 섰다. 생전 처음이었다. 원고석에는 사촌형 둘과 숙부가 앉아 있었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있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모두 일어섰다. 재판이 시작됐다. 원고 측 변호사가 말했다. 피상속인 김철수 씨는 평생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분이 수십억 원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가족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촌 형이 증인석에 섰다. 저희 아버지가 형님께 돈을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쯤요. 그 돈으로 땅을 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증거도 없었다. 내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차용증은 없지만 가족 간에 그런 걸 일일이 쓰나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피고 측 토지 취득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일어섰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서요. 유품 중에 관련 서류는 없습니까?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뿐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그때 법정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변호사였다. 죄송합니다. 피상속인 김철수 씨의 대리인입니다. 모두 놀라 쳐다봤다. 대리인이요? 피상속인은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생전에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다. 표정이 변했다. 이건 판사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피상속인 김철수 씨는 25년 전 사고 보상금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셨습니다. 사고 보상금? 나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김철수 씨는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의 생존자이십니다. 당시 건물 붕괴 사고로 인부 여러 명이 매몰됐는데 김철수 씨께서 동료들을 구조하시다가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그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까? 네, 당시 신문 기사와 구조대 보고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판사가 확인했다. 30년 전 신문 기사였다. 흑백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 건설 현장 붕괴, 인부 5명 매몰, 동료 구하다 중상 입은 근로자, 의식 회복.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있었다. 붕대를 감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다. 나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었다. 사촌 형이 말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건 30년 전 일이잖아요. 땅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김철수 씨는 그 사고로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척추 부상으로 인해 무거운 일을 할 수 없게 되셨죠. 그래서 보상금을 받으셨습니다. 얼마요? 2억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그 돈으로 토지를 구매하셨습니다. 당시엔 시골 땅이 저렴했으니까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왜 이 사실을 숨기셨을까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김철수 씨는 영웅 대우받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표창도 거절하셨고 이름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걸 전혀 몰랐다. 재판은 계속됐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다시 주장했다. 그렇다 해도 피상속인은 가족들과 그 재산을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인 아드님께 상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촌 형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불공평해요. 형님은 평생 우리 아버지한테 신세졌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어도 가족이면 알잖아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하십시오. 감정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촌 형은 다시 앉았지만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때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제출했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영상 유언입니다. 영상 유언이요? 네, 생전에 녹화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생해 주십시오. 법정앞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다. 아버지였다. 작업복을 입고 작은 방 안에 앉아 계셨다. 카메라를 보고 계셨다. 화면 속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준서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아버지가 못 이룬 걸 내가 이뤘구나.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내가 못난 아버지인 건 안다.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늘 더러운 옷을 입고 다녔지. 화면 속 아버지가 손으로 눈가를 닦으셨다. 그래도 너만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걸 해뒀다. 이 땅은 내가 받아라.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다. 이걸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화면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오셨다. 그리고 준서가 한 가지만 기억해라.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일한 손은 더럽지 않다. 땀 흘린 사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화면이 멈췄다. 법정 안이 조용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판사가 말했다. 피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합니다. 상속 재산은 직계 비속인 아드님께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촌 형이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도 가족인데. 법정에서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사촌 형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다만 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네. 상속 재산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피상속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상속 재산의 30%를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30%, 45억의 30%면 약 13억 원이었다. 장학재단이요? 네, 건설 현장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입니다. 아버님 이름으로 설립하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그럼 이번 사건은 피고 승소로 판결합니다. 상속 재산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유언에 따라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재판장님, 사촌 형이 다시 소리쳤지만 판사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났다.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변호사가 나를 불렀다. 김준석 씨, 잠깐만요. 네. 아버님께서 제게 이걸 맡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아버지 필체로 준석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언제요? 6개월 전입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유언장, 영상, 그리고 이 편지까지.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아버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오래 못 사실 것도, 상속 문제가 생길 것도. 어떻게요? 건강검진 결과를 보셨대요. 6개월 전에.
그때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눈물이 또 났다. 아버님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드님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나는 복도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준서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너는 늘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지.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 회사 행사 때도 친구들 만날 때도 아버지가 거추장스러웠을 거야. 괜찮다. 아버지는 이해한다. 누가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하겠니? 하지만 준서가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너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내가 아버지를 외면할 때도, 전화를 끊을 때도, 도움을 거절할 때도 아버지는 그냥 너를 사랑했다. 이 땅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이걸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은, 정말 가끔이라도 아버지를 떠올려줘. 더러운 작업복을 입었지만 너를 사랑했던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나니 주저앉고 말았다. 복도 바닥에 그대로.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사셨던 집으로 갔다. 작은 반지하 원룸. 짐을 정리하려고 갔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을 둘러봤다.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작업복이 걸려 있었고, 낡은 신발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내 사진이 놓여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때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버지가 부끄러워진 게 중학교 때부터였나? 고등학교 때부터였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쓴 편지들이 보관돼 있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최고.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어린 시절 내 글씨였다. 아버지는 이 편지들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계셨다. 옷장을 열었다. 작업복 사이에 정장 하나가 걸려 있었다. 오래된 정장이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돼 있었다. 아버지가 중요한 날 입으셨던 옷인가 싶어 주머니를 뒤졌다. 명함 한 장이 나왔다. 내 명함이었다. 회사에서 처음 받은 명함. 아버지께 드렸던 그 명함. 아버지는 그걸 정장 주머니에 넣고 간직하고 계셨다. 그 순간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대답은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개발 공사 현장을 찾아갔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일하셨던 곳이었다. 현장 입구에는 추모 리본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 현장 소장이 나를 반겼다. 아드님이시군요.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십시오. 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공사가 중단돼 있었다. 여기가 사고 현장입니다. 높은 건물 외벽이었다. 아버지는 여기서 떨어지셨다. 3층 높이에서 추락하셨습니다. 안전줄이 끊어졌어요.
왜요? 낡았던 것 같습니다. 정기 점검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소장이 말을 흐렸다. 아버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일찍 오셔서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그러셨나요? 네, 다른 인부들도 아버님을 존경했습니다. 묵묵히 일하시고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소장이 현장 사무실로 안내했다. 아버님 유품입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열어봤다. 안전모, 장갑, 그리고 지갑 하나. 지갑을 열었다. 돈은 5만 원뿐이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내 사진이었다. 대학 졸업식 사진. 아버지는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셨다. 아버님은 자주 그 사진을 보셨어요.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눈물이 또 흘렀다. 제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아드님, 아버님은 아셨을 겁니다. 아드님이 사랑한다는 걸.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소장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내 어깨를 두드려줬다. 현장을 나와 인력시장으로 갔다. 아버지가 매일 나가셨던 곳. 새벽이었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작업복을 입고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아버지가 서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한 노인이 다가왔다. 젊은이, 일 찾아? 아니요, 그냥 여기 구경 올 곳은 아닌데. 제 아버지가 여기 다니셨어요. 아, 그래.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데? 김철수요. 노인의 표정이 변했다. 철수? 그 사람 아들이야? 네. 아이고, 그 양반이. 안 됐네.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아셨어요? 그럼 여기서 몇 년 같이 일했지. 말수는 적었지만 일은 정말 잘했어. 힘든 일도 마다 않고.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자식 자랑 많이 했어.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스럽다고. 근데 아들은 한 번도 안 찾아왔더라고. 그래도 철수는 괜찮다고 했어. 바쁘니까 이해한다고. 죄책감이 밀려왔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가서 잘 모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에. 며칠 후 아버지 땅이 있는 시골로 갔다. 직접 보고 싶었다. 차를 몰고 2시간을 달렸다.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가 나타났다. 등기부에 적힌 주소였다. 차에서 내려 땅을 밟아봤다. 평범한 흙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땅. 하지만 아버지는 이 땅을 25년 동안 지키셨다. 나를 위해서. 주변을 둘러봤다. 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2026년 착공 예정. 이 땅이 곧 수십억의 가치를 가지게 될 거였다. 아버지는 이걸 알고 계셨을까? 아마 모르셨을 것이다. 그냥 아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 뿐이었다. 땅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여기 왔어요. 바람만 불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라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이 땅으로 좋은 일 할게요. 장학재단도 만들고
아버지 이름으로. 그날은 해질 때까지 그 땅에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장학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변호사와 만나 서류를 작성했다. 재단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철수 장학재단이요. 좋습니다. 목적 사업은요? 건설 현장 근로자 자녀 지원이요. 학비, 생활비, 멘토링까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생각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늘 조용히 묵묵히 일하셨다. 칭찬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셨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셨을 뿐이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재단 설립이 완료됐다.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뽑고 첫 장학생을 모집했다.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았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었다.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다. 아버지 같은 사람들의 자녀들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부모님, 작업복 입고 땀 흘리는 부모님. 그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첫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작은 행사장에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모였다. 나는 무대에 올라가 말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한 손은 더럽지 않다고. 땀 흘린 사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부모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모님의 꿈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장학금을 전달했다.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고 부모님들도 울었다. 나도 울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버지 사진을 꺼냈다. 영정 사진이었다. 장례식 때 사용했던 사진.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계셨다. 어색한 미소였지만 따뜻했다. 아버지, 오늘 장학금 전달식 했어요. 혼자 말했다.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부모님들도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사진을 쓰다듬었다.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이었는지. 눈물이 또 났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것 같았다.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았다.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은 오래도록 아버지 사진을 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개발 계획이 구체화됐고 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45억 원이었다. 큰 돈이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다. 이 돈이 아버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보상금 중 30%를 장학재단에 넣었다. 13억 원. 나머지는 내가 받았다. 하지만 쓰고 싶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를 위한 일에 쓰기로 했다. 먼저 아버지가 일하셨던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인력시장 근처에 작은 건물을 마련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
아버지의 이름을 걸었다. 김철수 근로자 쉼터. 개소식 날 많은 근로자들이 왔다. 아버지를 아셨던 분들도 계셨다. 철수가 이런 아들을 뒀구나. 자랑스러워 하셨겠어. 한 노인이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려고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딱 맞는 때지. 쉼터를 둘러봤다. 사람들이 따뜻한 국밥을 먹고 쉬고 웃고 있었다. 아버지도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1년이 지났다. 재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쉼터도 잘 돌아갔다.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재단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동료들이 말렸다. 좋은 회사인데 왜 그만둬? 할 일이 생겼어요. 돈이 많아서 그렇지. 웃고 넘겼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보람 있었다. 학생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다.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들이 힘이 됐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다. 관장님은 왜 이 일을 하세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님이 시키셨어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나중에 관장님처럼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좋겠네요. 그 학생이 돌아간 후 창밖을 봤다. 아버지가 보고 계신 것 같았다. 미소 지으며 어느 날 사촌 형에게서 연락이 왔다. 재판 이후 처음이었다. 준서가 나야. 네.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예상치 못한 사과였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형님을 돈으로만 봤어.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재판에서 알았어. 나는 형님한테 배운 게 없었어. 형도 힘드셨을 거예요. 변명이야. 나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근데 너는 그 돈으로 좋은 일 하더라. 뉴스에서 봤어.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에요. 형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셨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거 못 받았거든. 할 말이 없었다. 준서가 나도 돕고 싶어. 재단 일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정말요? 응.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어. 봉사라도 하고 싶어. 좋아요. 언제든 오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가 끊겼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아버지가 그 변화를 만드신 것 같았다. 재단 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그동안 지원한 학생들이 모두 모였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었다. 모두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무대에 올라가 말했다. 여러분, 2년 전 이 재단을 시작할 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다. 아버지는 평생 힘든 일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셨고 저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눈물이 났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지금 바로 지금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의 땀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립박수였다. 기념식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다. 관장님, 저희 아버지가 관장님 아버지랑 같이 일하셨대요. 정말요? 네, 인력시장에서 자주 만났대요. 관장님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대요. 그랬군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관장님 아버지는 항상 아들 자랑하셨대요. 자랑스럽다고. 가슴이 뭉클했다. 제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버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그날 밤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오랜만이었다. 묘비 앞에 앉아 말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학생들도 많아지고 쉼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묘비를 쓰다듬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전부 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저 이제 알았어요. 진짜 자랑스러운 게 뭔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그걸 보여주셨어요. 평생 동안. 목이 메었다.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정말 사랑해요.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은 산소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5년이 흘렀다. 재단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많은 기업과 개인이 후원했고 학생 수도 500명을 넘어섰다. 쉼터는 새 곳으로 늘었고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모든 게 아버지 이름으로 이뤄졌다.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 김준석 관장님, 올해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요? 왜요? 사회공헌 부문입니다. 재단 활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하신 일을 이어가는 것 뿐인데요.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시상식 날 정장을 입고 행사장에 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이 상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받으셔야 하는 거였다.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았다. 카메라가 번쩍였다. 소감을 말하라고 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 김철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눈물이 났다. 이 상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상을 받고 내려와 생각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보고 계실 것 같았다. 웃으시며 어느 날 재단의 한 노인이 찾아왔다. 김준석 관장님 계신가요? 제가 김준석입니다. 노인이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람 아시나요?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계셨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제 아버지신데요. 역시 철수 형님 아드님이시군요. 아버지를 아세요? 그럼요.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죠. 그때 사고 났을 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건물이 무너질 때 형님이 저를 밀어내셨죠. 그래서 저는 살았고 형님은 다치셨군요. 네.
형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평생 죄송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라도 감사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형님이 이미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아드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크셨네요. 형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겠어요. 노인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재단에 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받아주세요. 형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받을 수밖에 없었다. 노인의 마음이 느껴졌다. 노인이 돌아간 후 봉투를 열어봤다. 수표가 들어 있었다. 1,000만 원. 노인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일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셨다. 10년이 지났다. 나는 50대가 됐다. 재단은 이제 전국 10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었고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을 지원했다. 쉼터는 20곳으로 늘었고 의료 지원, 법률 지원까지 확대됐다. 모든 곳에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어느 날 옛날 회사 동료를 만났다. 준서가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응, 덕분에. 요즘 뭐해? 재단 운영하고 있어. 아, 그거. 뉴스에서 봤어. 대단하던데. 별거 아니야. 근데 있잖아.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너 기억나? 예전에 내 아버지 오셨을 때.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응, 기억나. 그때 너 아는 분 아니라고 했잖아.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 심했어. 내 아버지 뵙고 싶었는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됐지.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헤어지고 나서 생각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싶었다.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제 아버지예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아버지. 하지만 시간은 돌아가지 않았다. 어느 겨울날 아버지가 일하셨던 인력시장을 다시 찾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었다. 사람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도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도 이렇게 서 계셨겠구나. 쉼터로 들어갔다. 따뜻한 국밥 냄새가 났다. 근로자들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기 정말 좋아요. 관장님,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그럼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다. 아버지,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해요. 창밖을 봤다. 눈이 계속 내렸다. 문득 생각났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 그때는 행복했다. 아버지와 함께라서 언제부터 그 행복을 잊어버렸을까? 눈물이 났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그리웠다. 재단 1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역대 장학생들이 모두 모였다. 이제는 의사, 변호사, 교사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었다. 한 학생이 무대에 올라왔다. 첫 장학생이었다. 저는 15년 전 이 재단의 첫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셨죠.
청중이 조용히 들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숨기고 싶었습니다. 나와 같았다. 하지만 김준석 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땀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자랑스러운 거라고. 눈물이 흘렀다.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이제 저는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학생이 무대에서 내려와 나를 안았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니야, 내 아버지가 바꾼 거야.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행사가 끝나고 모두 떠난 후 혼자 남았다.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그날 밤은 오래도록 아버지 사진을 안고 있었다. 오늘도 재단에 출근한다. 벌써 20년째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늘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뜨겁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아버지 사진을 본다.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뒀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인사를 한다. 매일 창밖을 본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모두 바쁜 하루를 살고 있다. 그 사람들 중에도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 그분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본다. 신규 장학생 명단이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읽는다. 이 아이들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처럼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은 돈이나 지위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진짜 가치는 사랑이라는 걸. 나는 잘난 아들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외면했고 부끄러워했고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무식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진 가장 지혜로운 가장 위대한 아버지였다. 이제는 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결국 선택으로 남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나를 선택하셨다. 끝까지. 나는 이제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따뜻한 힘이 됩니다.